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 확인해보면서 특징주까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마켓인사이트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잠깐 쉬어가는가 싶더니 다시 이제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꽤 크게 증폭이 되면서 네.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평가부터요? FOMC 이제 기대감 그리고 좋은 결과가 나왔고 여기에서 바로 또 무역 합의 여부로 시장의 관심이 좀 쏠렸는데 네. 좋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역시 증시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녹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중국과 빅딜이 매우 가까워졌다라고 트윗을 했죠. 그러면서 그들이 원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월스트리트저널, 다우존스, CNBC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이제 블룸버그까지 매체들이 일제히 미국이 12월 15일 관세를 철회할 방침이며 아니면은 3,60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 기존 관세도 50% 경감해 줄 것이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대신 이 지식재산권 보호라든지 금융시장 개방 확대를 요구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는 있지만은 또 이번에 합의안이 이행 안 될 시에 또 관세를 돌릴 거라 의중도 재확인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좀 좋지 않은 혼재 양상을 나타내는 내용도 물론 포함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 철폐의 어떤 윤곽이 드러난 점 그리고 이제 기존 관세에 대해서 좀 건드리겠다라는 시그널이 나온 그러니까요. 점에 시장이 좀 집중을 했고 여기에 또 호재로 크게 좀 해석을 하는 것 같네요. 자, 15일이 다가오다 보니까 자꾸 이제 경계심이 좀 컸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안도감을 주는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또 한 가지가 FOMC가 이제 어제도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살펴봤지만 FOMC에서 물가 상승이 뚜렷하게 지속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금리 인상하지 않을 거야라는 시그널이 또 미국 증시에도 계속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네요. 결국은 이제 투자 심리를 지지해 준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큰 이벤트였던 FOMC와 그리고 15일 관세 철폐 여부. 이게 이제 이번 주 시작하면서 저희가 살펴봤던 그런 그러니까요. 주안점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FOMC도 이제 무난하게 또 긍정적으로 끝이 났고 그리고 15일 관세 철폐 여부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 후반으로 갈수록 미국 증시의 분위기가 더욱더 좀 좋아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이번 FOMC를 돌아본다면은 연준의 소통 능력이 정말로 좀 돌아오고 있다. 이제는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악재가 아닌 호재로 해석되고 있다는 점에 시장도 상당히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왼쪽에 있는 이제 그래프가 S&P 500 지수의 일중 흐름인데 이게 이제 9월 FOMC 이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과 맞물려서 증시 흐름이 어떻게 됐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후 2시에 이 결과 발표가 나타났고 이제 2시 반에 기자회견이 시작이 되는데 9월 이전 FOMC 같은 경우에는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있고 나서 증시가 오히려 좀 하락하는 모습이 많이 나왔죠. 네. 근데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그래프에서 위에 있는 이 꺾은 선이 9월 FOMC가 되겠고 그리고 밑에 있는 게 10월 FOMC가 되겠는데 어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최근에 FOMC들을 돌아본다면은 기자회견이 있고 나서 증시가 오히려 좀 반등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 증시가 하락거리에서 놀다가 상승으로 반전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9월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파월의 기자회견도 악재에서 호재로 변모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가 또 오늘 증시까지도 이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우지수가 지금 거의 250포인트에 육박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가 원래는 IMF 총재였었는데 ECB 총재로 이제 자리를 바꿔서 네. 첫 번째 그 ECB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결과는 어땠을까요?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0% 정책금리가 되겠고 그리고 예금금리도 마이너스 0.5%로 유지를 했는데 애초에 이제 웰스파고 같은 IB에서는 지난 몇 주간의 12월 추가 부양에 대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다. 그런데 안 줬죠.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이제 금리 동결이라든지 아니면 정책 유지를 점쳤던 거고요. 시티그룹이나 JP모건, 에버코어 등 주요 IB에서도 일제히 기조 또는 정책의 기존 유지를 점쳤었습니다. 역시 첫 번째 이 통화정책 회의인 만큼 상당히 좀 무난하게 예상대로 좀 흘러갔고요. 다만 이제
경기 전망에 대해서 라가르드 총재 아니면 ECB에서 어떻게 제시를 할 것이냐는 좀 관심사였는데 네. 예를 들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근원 인플레이션 전망에 상향 조정을 좀 예상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거는 없었고 내년에 유로존 성장률 전망치를 1.2에서 1.1%로 좀 하향 조정하는 정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네. 일단은 조금은 경계심을 또 드러낸 이번에 ECB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 라가르드호의 공식적인 출범을 알린 신호탄이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몇 년인가요? 뭐 몇 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꽤 오랜 기간 라가르드를 통해서 ECB의 정책 결정을 앞으로 목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수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이제 어떤 점을 잘 봐야 하느냐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소통 스타일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연준 의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중앙은행의 총재들을 봤을 때 각각 좀 시그니처 아니면은 이제 트레이드마크가 되는 그런 소통 스타일이 있어요. 네네. 아니면은 또 레토릭이 있겠고.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내심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사용을 하면서 이게 시장과의 소통의 중요한 그런 바로미터가 되고 있고 드라기 전 ECB 총재 같은 경우에는 뭐든지 하겠다라는 이 whatever it takes라는 표현이 상당히 좀 트레이드마크죠. 이 부분이 시장에 좀 안정화에도 기여를 했고 그리고 명확한 부양 시그널을 주는데도 상당히 좀 도움을 줬습니다. 라가르드는 그러면 어떨까? 에버코 같은 IB에서는 라가르드는 옐런이나 드라기보다는 파월 스타일이라고 했거든요. 네. 좀 이 적극적으로 드러낼 수도 있고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를 한다는 좀 시그널을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안점은 그러면 통화 정책을 언제쯤 바꿀 것이냐가 될 것 같은데요. 9월에 ECB가 대규모 부양 패키지를 발표를 했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예금 금리를 0.5% 마이너스로 이 CPP 또 추가로 인하를 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전망 2%의 이 목표치에 수렴할 때까지 현재 금리를 유지하겠다. 기존은 2020년도 상반기까지 저금리를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이 기간도 늘렸고요. 세 번째로 이제 QE도 재개를 했죠. 11월부터 월 200억 유로 그리고 금리 인상 전까지 지속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렇게 많은 이 부양 패키지가 최근에 나왔었기 때문에 과연 더 할 게 있겠느냐 아니면은 한다면은 뭐가 되겠느냐 아니면 또 언제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시장에 좀 관심이 쏠릴 것 같습니다. 일단은 9월 정책 효과에 좀 이 효과를 좀 지켜볼 거라는 게 중론인데 네. 역시 이번에도 라가르드 총재가 내년부터 좀 통화 정책 변경을 고려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세 번째 주안점은 과연 독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로 좀 맞춰질 것 같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독일과 유로존의 경제 성장률은 상당히 좀 연동되는 그런 시그널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좀 연한 색깔로 표시된 꺾은 선이 이 독일의 경제 성장률인데 네. 침체까지 좀 빠졌었죠. 마이너스 성장이 좀 이어지면서 침체까지 빠졌다가 이제 전 분기에 이 분기 대비해서 0.1% 플러스 성장으로 돌면서 일단은 한숨은 돌렸는데 이렇게 독일이 경제 상황은 계속해서 좋지 않은데 부양 체계는 계속해서 좀 반대를 하고 있죠. 네네. 근데 라가르드 총재가 애초에 독일도 한 나라일 뿐이다라고 좀 으름장을 놓고 또 기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주안점은 독일을 어떻게 좀 조율을 하면서 뭐 부양책이든 다른 정책을 펼칠 때 어떻게 좀 이 의견 합치를 끌어내느냐 이런 부분으로 시장에 관심이 쏠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독일은 물가 상승에 대한 그 경기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통화 완화책에 대해서 좀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 뭐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 ECB도 그렇고요. 미국 연준도 그렇고 아마 내년에 금리 변화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연준 쪽에서는 뭐 점도표를 우리한테 보여줬었고 ECB도 지금 0%인데 여기서 뭐 마이너스 금리로 가기도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은 내년에 우리가 ECB나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이 좀 어떻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 월가나 아니면 전문가들의 시선은 내년에도 글로벌적으로 통화 완화 기조가 좀 유지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연준이 애초에 금리 동결을 시사를 했고 그리고 FMC에서도 내년까지 지금 금리가 이어질 거라고 시사를 했고요. 그리고 ECB는 얼마 전에 대규모 부양 패키지를 발표를 했기 때문인데 웰스파고에서는 ECB가 내년 3월쯤에 예금 금리를 추가로 10bp 인하를 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점치기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림을 좀 보시면은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자산 매입 규모, 즉 대차대조표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자산 매입 규모나 자산 규모가 좀 늘어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오른쪽으로 갈수록 지금 이제 2019년 말 그리고 2020년
초까지 지금 전망을 봤을 때 지금 미국 연준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 일본 은행 이렇게 세 은행의 자산 매입 규모가 올해 말에서 내년 초 기간을 봤을 때 한 1,000억 달러에 근접을 해서 네. 2017년 이후에 최대가 지금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내년 전만을 보더라도 자산 규모를 굉장히 좀 높게 아니면 매입 규모를 굉장히 꾸준하게 좀 가져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내년에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통화 완화 기조는 좀 이어질 걸로 보고 있고요. 파월의 또 소통 능력도 굉장히 좀 향상이 됐기 때문에 네네. 여러모로 내년에도 어떤 좀 중앙은행의 기대는 좀 시장 이런 움직임을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제 우리가 중앙은행의 뭐 금리 때문에 지난 2018년에 갑자기 주가 급락을 좀 경험하다 보니까 중앙은행이 뭐 하는 존재인가에 대한 회의감을 좀 들었었는데 원래 중앙은행은 이제 그 경기를 도와주기 위해 있는 존재니까요. 내년에도 한번 그 도움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종목 한 가지 보도록 할 텐데 룰루레몬이 원래 저희가 이 시간도 그렇고 2부에서도 그렇고 참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급락했어요. 맞습니다. 상당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컸고 실제로 네네. 실적이 좋았습니다. 네. 근데 왜 급락을 했는지 지금부터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네. 일단은 이제 어제 장 마감 이후에 19년도 회계연도 3분기 그러니까 19년 8월에서 10월까지의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헤드라인 넘버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EPS가 컨센서스 0.93달러를 넘어서는 0.96달러로 전년 대비해서 35%나 늘었고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에도 컨센서스를 넘어서는 9.161억 달러가 나오면서 전년 대비해서 한 23% 정도 늘었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2017년 초부터 한 2년 반 동안 계속해서 매출과 이익이 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이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동일 매장 매출 같은 경우에 무려 16%나 증가를 해서 컨센서스 5.2%를 대폭 상회를 했는데 네. 그림으로 보시면요. 이 동일 매장 매출을 고정 통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 17% 증가가 나왔습니다. 근데 추세를 보시면은 18년도 1분기부터 해가지고 거의 20% 아니면 15%를 상회하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굉장히 놀라운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밖에 분기말 기준으로 해서 직영 매장 수도 479개로 또 전년 대비해서 12%나 증가를 했습니다. 참 어이가 없네요. 진짜 매출이 22%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이익은 35%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동일 매장 매출도 뭐 가이던스가 5.2%였는데 16%로 굉장히 좋았다고 하죠. 아니 나무랄 데가 없는데 왜 주가는 하락했을까요? 가이던스에 대한 조금의 실망감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그래요? 했습니다. FY19, 19년도 회계연도 전체 가이던스는 연간 이 동일 매장 매출 지금 전망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10%대 초반에서 중반으로 상향되면서 컨센서스 38.9억 달러를 넘어선 38.95에서 39.1억 달러를 제시를 했습니다. 네. 이익도 컨센서스를 비트하는 그런 이 19년도 회계연도 이 가이던스는 발표를 했는데요. 네. 근데 이제 당장 다음 실적 발표가 되겠죠. 19년도 회계연도 4분기, 그러니까 19년도 11월에서 20년도 1월까지의 가이던스를 매출 13.15에서 13.3억 달러를 제시를 했는데 네. 이게 컨센서스가 13.26달러입니다. 그리고 EPS가 2.1에서 2.13달러를 제시를 했는데 컨센서스가 2.13달러입니다. 네. 수치를 지금 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즉 시원하게 컨센서스를 비트를 못했고 상단에서야 좀 부합을 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좀 급락을 했거든요. 네네. 결국은 올해 이 기업이 주가가 오늘을 좀 포함을 하지 않았을 때 92%나 상승을 했고 지난 1년간도 거의 2배나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이 이제 40배가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들이 역시 시장에서는 이 기업의 실적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시선을 보내는 좀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월가 평가도 좀 들어볼게요. 월가 평가요. 월가 평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좀 긍정적으로 네.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모멘텀이 유지가 됐기 때문인데 첫 번째로 이 기업이 이제 남성 부문에서 신성장 동력을 찾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고성장이 유지가 됐고 그리고 두 번째로 최근에 이 기업이 프리미엄 이미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일을 좀 늘리고 있다고 해서 좀 우려가 컸었습니다. 실제로 18년도에 39%에 불과했던 세일 이 제품 비율이 현재는 47%로 상승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이익률은 전년 동기 54.4%에서 55.1%로 더 수익성이 좋아졌습니다.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시장의 긍정적인 이 평가는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시장이 이 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굉장히 좀 엄격하게 볼 거라는 점을 좀 염두를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12월 10일 목요일 미국 시장이 마감됩니다. 마감 종가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이 마감됐습니다. 12월 12일 목요일 미국 시장 마감됐는데 3대 지수 모두 상승했네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S&P랑 나스닥 지수는 신고가를 경신한 채 마감이 됐고 다우존스는 신고가 경신에는 좀 실패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일단 마감 종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존스 산업지수입니다. 0.79% 220포인트 올라서 28,131.78에 오늘 장을 마쳤는데 지난 최고가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28,164포인트 정도였을 거예요. 여기에서 약간 한 30포인트 정도 못 미치는 그런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나스닥 지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은 어떻게 됐나요? 0.78%, 73% 올랐습니다. 제가 이게 장 마감 종가 기준 신고가인지는 저희가 잠시 후에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 일단 0.7% 올라서 8,717.32에 마감됐습니다. S&P 500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0.86 올라서요. 3,168.53에 오늘 장을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저희가 뭐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도 있고 뭐 장중 기준 사상 최고가도 있어서 아직 뭐 3대 지수 가운데 다우랑 나스닥은 장중 기준 사상 최고치에는 아직 못 미친 것 같아요. 어쨌든 한번 시장 총평을 들어보도록 하죠. 네, 역시 이제 네. 이번 주 초에 15일 일요일로 예정이 된 관세가 과연 유예가 될 것이냐 아니면 철폐가 될 것이냐로 시장의 관심이 모아졌는데 사실은 이제 애초에 좀 예상이 지금 미중 양국이 지금까지 온 이상 좀 뭐 파기를 한다던가 이런 시나리오는 좀 생각해 볼 수가 없죠. 여러 네네. 가지 이유가 있는데 두 나라의 경제 지표가 일제히 좀 악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12월 중순 이 관세 같은 경우에는 일반 소비재가 많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양쪽 모두 다 피해가 좀 크고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홍콩 관련 법안에 서명을 했을 때도 네. 중국이 물론 이 상당히 좀 비난을 하고 좀 메시지를 던지기는 했지만은 당장 어떤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거나 이런 맞아요. 시그널은 없었거든요. 분위기를 흐리진 않았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도 이 양국이 이런 문제와 무역 협상은 별개로 생각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잖아요. 네.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좀 힌트를 줬던 것 같고 그러면서 좀 예상대로 이 15일 관세는 좀 피하는 쪽으로 물론 마지막에 또 뒤집힐 수는 있겠지만은 네네. 좀 피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맞춰지면서 오늘 증시도 좀 잘 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되게 재밌는 현상이 좀 있어서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반적인 업종은 다 좋습니다. 지금 다 네, 파란색인데 한 가지 유독 빨간색이 도드라지는 기업이 있어요. 새빨가네요. 네. 페이스북입니다. 네. 한 3% 정도 주가가 빠졌는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오늘 주가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제 장중에 전해진 소식 때문에 그런데요. 미 연방거래위원회 FTC에서 이제 반독점 위반 이런 혐의들을 좀 들고 나오면서 네네. 시정 명령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조사가 시작이 됐고 또 진행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명령이 이제 떨어질 것이다. 이런 우려가 불러일으켜지면서 페이스북의 주가가 좀 급락을 했는데 역시 이제 페이스북에 어떤 좀 앱을 묶어서 설치를 하게 한다라는 관행이라든지 이런 네네. 부분에 대해서 역시 FTC가 좀 문제로 지금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봤을 때는 금융업종에 좀 강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무역 협상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상당히 좀 완화가 되면서 국채 금리가 좀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 모건 그리고 이 시티그룹 2에서 3% 정도 급등을 하는 그런 장세가 나타났고요. 반대로 이렇게 국채 금리가 좀 하락을 하고 국채 금리 상승을 하고 네네. 또 시중 금리 상승에 대한 이 기대감이 좀 나타나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에퀴닉스라고 하는 이 기업인데 이거는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한 리츠 기업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한 2% 정도 빠졌고요. 다른 좀 리츠 기업들도 오늘 주가가 좀 많이 빠지면서 역시 금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두 업종의 그러네요. 이 희비가 상당히 좀 엇갈렸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특징주 중에 하나를 보시면은 스타벅스의 주가가 한 2% 정도 올랐습니다. 스타벅스 관련해서는 최근에 좀 좋지 않은 소식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모양새였는데
JP모건에서 투자 의견은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의 동일매장 매출 증가율이 지금 스타벅스에서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있는 것보다 네.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오. 이런 부분들이 또 스타벅스의 주가를 또 오랜만에 큰 폭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서 명확하게 엇갈리는 섹터가 있다는 점도 한번 짚어봤고요. 자, 지금까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